전 세계 교육계가 지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IQ 210 태어날 때부터 천재라는 수식이 붙어 다니던 한 소년이 영국 옥스퍼드도 미국 MIT도 아닌 한국을 선택했기 때문인데요. 세계 최고의 천재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전 세계 기자들의 의문에 그는 단 한마디를 남긴 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나는 그저저 사람답게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는 한국에서 비로소 사람답게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전 세계를 뒤흔든 천재 소년과 대한민국이 만든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루카스 맥클레인입니다. 14살이고 보스턴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천재라고 말해요. IQ 210, 12살의 미적 분학 마스터, 13살의 MIT 영재 클래스, 최연소 참가자라는 수식어가 저를 따라다닙니다. 수치상으로는 뛰어나지만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을 언제나 느끼고 있었죠. 오늘도 MIT 영재 클래스에서 양자역학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한 문제를 풀기 위해 고민하는 동안 저는 이미 5문제를 풀었어요. 머릿속에서 숫자와 공식이 춤을 추듯 움직이며 답을 내놓습니다. 간단하죠? 교수님이 제 답안지를 보고 감탄하십니다. 루카스, 놀라운 해결책이야. 어떻게 이 방법을 생각해냈지? 그냥 보였습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감정을 표현하는 것처럼 저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 다른 학생에게로 관심을 돌렸어요. 매번 이런 식입니다. 사람들은 제 답에 감탄하지만 곧 실망합니다. 뭔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나 봐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게 없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수업이 끝나고 혼자 도서관에 앉아 있습니다. 주변에는 학생들이 웃으며 대화하고 있어요. 그들의 표정을 관찰합니다. 웃음이란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눈가 주름이 생기고 입꼬리가 올라가고 소리가 나오고. 하지만 그게 왜 일어나는지 어떤 느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집에 돌아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매일 쓰는 일기는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제 실험이에요. 오늘의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관찰 내용 웃음의 종류는 다양하다. 교실에서 7가지 종류를 발견함. 가장 흥미로운 것은 조용한 웃음. 소리 없이 눈만 웃는 것. 웃는 법을 알면 좋겠다. 언젠가는 웃음의 방정식을 풀 수 있을까? 부모님은 제가 웃지 않는다고 걱정하십니다. 저도 걱정됩니다. 뇌는 천재라는데 가슴은 텅 비어 있어요.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명상 전문가. 다 만나봤지만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MIT 심리학과 박사님이 제게 제안했어요. 루카스, 언어가 사고를 형성한다는 가설이 있어. 다른 언어를 배우면 다른 감정 구조를 경험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 말이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언어와 감정이 연결되어 있다니. 증명된 사실은 아니지만 시도해 볼 만했죠. 그래서 국제 청소년 언어 캠프 팜플렛을 보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어, 스페인어,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 한국어 소개에 흥미로운 단어가 있었습니다. 번역하면 어펙션이지만 정확히 일치하는 영어 단어는 없다고 설명되어 있었어요. 이 단어에 끌렸습니다. 영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라니. 그것이 제가 찾고 있는 것일까요? 저녁 식사 시간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부모님은 놀라셨지만 곧 이해하셨어요. 감정적 발달을 위해 무엇이든 시도해보고 싶으셨나 봅니다. 그날 밤 한국행 티켓을 예약했어요. 뇌의 방정식은 완벽하게 풀어내는 저지만 감정의 방정식은 한국에서 풀 수 있을까요? 가슴속에 작은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희망일까요? 이런 감정도 처음이네요. 국제 청소년 언어 캠프가 열리는 서울로 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글자도 소리도 냄새도 달랐습니다. 여러 언어 중에서 한국어를 선택한 사람은 저 혼자였어요. 대부분 중국어나 일본어를 선택했죠. 왜냐하면 실용적이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용성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있었어요. 캠프 첫날 한국어 선생님이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루카스 씨, 한국어 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왜 한국어를 선택했나요? 저는 준비해온 답변을 말했어요. 정이라는 단어가 궁금했습니다. 선생님은 놀라워하시더니 미소 지으셨어요. 그런 답변은 처음 들어보셨나 봅니다. 첫 수업은 기본 인사말부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다른 학생들은 쉽게 따라했지만 저는 어려웠습니다. 단어 자체가 아니라 그 말에 담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요. 선생님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루카스 씨, 감사합니다를 말할 때는 미소도 함께 지어보세요. 저는 어색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기괴한 표정이 됐네요. 선생님은 웃으시며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괜찮아요.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언어는 몸으로 배우는 것이니까요.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한국어 집중반에 등록했습니다. 다른 언어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한국어에 투자하고 싶었어요. 특히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에 관심이 많았죠. 정, 한, 그리움, 설렘. 영어로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한국어에는 있었습니다. 한국어 선생님은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지영 선생님은 매우 인내심이 많았어요. 제가 감정 표현에 서툴다는 것을 알고 특별히 도와주셨습니다. 루카스 씨, 한국어에는 존댓말과 반말이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문법이 아니라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관계를 나타내는 언어라. 흥미로웠습니다. 영어에는 유밖에 없지만 한국어에는 당신, 너, 저기요, 선생님 등 관계에 따라 다양한 호칭이 있었어요. 언어가 이렇게 관계 중심적일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기숙사에 돌아와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했어요. 고마워요라는 단어를 소리내어 말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게 진짜 미소일까요? 거울을 보니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평소의 어색한 표정과는 달랐어요. 그날 일기에 적었습니다. 오늘의 발견, 한국어로 고마워요를 말하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진다. 언어가 표정을 만들고 표정이 감정을 만드는 걸까? 이틀 후 지영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어요. 정이라는 단어를 직접 경험해보고 에세이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경험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선생님은 주말 동안 한국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해보라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 외곽의 한 가정에 머물게 됐어요. 김할머니 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영어를 전혀 못하셨고 저는 한국어를 겨우 시작한 단계였죠.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할머니는 웃으시며 저를 반겨주셨어요. 어서 와, 많이 먹어. 할머니는 계속 음식을 권하셨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음식을 받았어요. 처음 먹어보는 한국 음식들이었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 때문이었을까요? 이게 정의 시작일까요? 처음으로 감정의 방정식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언어 캠프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더 배우고 싶었고 더 느끼고 싶었습니다. 부모님과 상의 끝에 한 학기 동안 한국 학교에 다니기로 결정했어요. 이곳에서 뭔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14살 소년이 외국에 혼자 온다는 것이 두렵지 않냐고요? 감정이 부족한 저에게 두려움은 낯선 감정이었습니다. 그저 논리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을 뿐이에요. 입국 심사대에서 서류가 부족했습니다. 미성년자 혼자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를 몰랐던 거죠. 당황했어요. 공항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함께 해결해 보자고요. 직원은 친절하게 저를 안내해 주셨어요. 전화로 부모님과 통화하고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받고 1시간 정도 걸렸지만 무사히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목례를 하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직원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천만에요.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듯한, 이게 감사함일까요? 공항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MIT에서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에게 단순히 생크스라고 말했어요. 그냥 의례적인 인사였죠. 하지만 지금 제가 말한 감사합니다는 달랐어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머물 하숙집은 서울 북쪽의 조용한 동네에 있었습니다. 이 씨 가족의 집이었어요. 이 아주머니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루카스, 잘 왔다. 많이 피곤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머니는 저를 방으로 안내해 주셨고 짐을 풀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머니가 쟁반을 들고 오셨어요. 쟁반에는 따뜻한 국물이 있었습니다. 미역국이야. 우리 집에 온 기념으로 끓였어. 든든히 먹고 쉬어. 아주머니는 미소 지으시며 나가셨습니다. 저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따뜻했고 담백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흘렀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분석할 수 없었어요. 그저 따뜻한 국물과 아주머니의 미소가 제 가슴을 울렸나 봅니다. 방에 혼자 앉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게 제 인생에서 처음 흘린 감정의 눈물이었어요. 논리적 이유 없이 그저 느낌 때문에 흘린 눈물.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에 적었어요. 오늘의 발견, 눈물은 슬플 때만 흘리는 게 아니다. 가슴이 따뜻해질 때도 흐른다.
미역국의 맛? 아니다. 미역국을 나를 위해 끓여주신 마음. 이게 정일까? 다음 날 아침 아주머니가 아침을 차려주셨습니다. 저는 어젯밤 일을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제 미역국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발음이 어색했을 텐데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루카스 한국말 잘한다. 오늘도 든든히 먹어. 우리 루카스. 이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소속감, 따뜻함, 포근함. 영어로는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나라는 존재가 단순한 지능의 수치를 넘어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틀 후 한국 중학교 체험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외국인 학생으로서 한 달간 한국 중학교를 다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긴장되면서도 기대됐어요. 이곳에서 과연 어떤 감정들을 발견하게 될까요? 가슴이 조금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게 설렘일까요? 한국 중학교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외국인 학생, 그것도 미국에서 온 학생은 낯선 존재였나 봅니다. 담임 선생님이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 달간 우리 반에서 공부할 루카스 학생이에요. 미국에서 왔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니 많이 도와주세요. 저는 준비해온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색했지만 최대한 미소도 지어보려고 했어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학생이 말을 걸어왔어요. 안녕, 나는 지후야. 한국어 많이 알아? 간단한 대화가 가능합니다. 아직 많이 서툴러요. 지우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너 웃으니까 귀엽다. 웃으니까 귀엽다고요? 제가 웃고 있었나요? 몰랐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온 표정이었나 봐요. 그동안 웃음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곳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오다니 신기했습니다. 수업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영어 시간에는 제가 오히려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었고 다른 과목들은 지우가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여러 학생들이 모여 질문을 쏟아냈어요. 미국 학교는 어때? 한국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어? 마지막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감정이 부족해요. 한국어의 감정을 표현하는 특별한 단어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배우고 싶었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한 학생이 말했어요. 우리가 도와줄게. 같이 놀면 감정도 많아질 거야. 그 말에 학생들이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이게 진짜 웃음인가요? 분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느끼기로 했어요. 미술 시간에 자화상을 그리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정확하게 그렸어요. 비율을 계산하고 빛의 각도를 고려하고.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그려봤습니다. 감정을 담아서 제 얼굴에 웃는 표정을 그려 넣었어요. 미술 선생님이 제 그림을 보시더니 물으셨습니다. 루카스는 항상 이렇게 웃니? 아니요. 사실 거의 웃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 있으면 웃게 돼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림에는 희망이 담겨 있구나. 좋은 그림이야. 희망. 또 하나의 새로운 감정입니다.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변화들이 희망이라는 감정인 걸까요? 한 달의 체험 프로그램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날 반 친구들이 작은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케이크도 있고 선물도 있었습니다. 지우가 말했어요. 루카스, 이제 한국 친구들 많이 생겼지? 계속 연락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게 정이라는 걸까요? 한 달 전만 해도 모르던 감정이 이제는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어요. MIT에서는 문제를 풀 때마다 칭찬을 받았지만 그 칭찬이 제 가슴을 울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지우가 너 웃으니까 귀엽다고 말했을 때 그 말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제 지능이 아닌 제 존재 자체를 향한 말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체험 프로그램이 끝났지만 저는 계속해서 지우와 다른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주말에는 같이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때로는 그냥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우가 저를 떡볶이 가게로 데려갔습니다. 루카스, 한국의 진짜 맛을 보여줄게. 이건 떡볶이야. 빨간 음식이 조금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어 한 조각을 먹었어요. 맵고 달고 쫄깃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맛이었어요. 눈물이 나왔습니다. 매워? 지우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우는 웃으며 음료수를 건넸습니다. 천천히 먹어. 익숙해지면 더 맛있어. 지우가 맞았어요.
몇 조각 더 먹으니 맛있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맵지만 계속 먹고 싶었어요. 지후와 저는 떡볶이를 다 먹고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지후가 문득 물었어요. 루카스, 너 요즘 많이 웃는 것 같아. 처음 왔을 때보다 표정이 밝아졌어. 정말요? 몰랐어요. 제 답변에 지우는 웃었습니다. 너 처음 왔을 때는 로봇 같았어. 웃으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거든. 근데 이제는 자연스러워. 저도 느끼고 있었어요. 뭔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한국어를 배울수록, 한국에서 지낼수록 제 마음도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고마워요라는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다음 날 한국어 공부를 위해 도서관에 갔습니다. 고급 문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특히 높임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영어에는 없는 개념이었거든요. 책을 보고 있는데 옆자리에 지우가 앉았어요. 여기서 뭐 해? 한국어 공부요. 높임말이 어려워요. 지우는 웃으며 노트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가 정리한 거야. 도움될 거야. 노트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높임말 설명과 예문이 있었어요. 지우가 저를 위해 준비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고마워요, 지후야. 말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우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우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감동했어요. 지우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별거 아닌데. 우리는 친구잖아. 친구. 이 단어가 이렇게 의미 있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MIT에도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었지만 친구라고 부를 만한 관계는 없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제 지능이 아닌 제 자체를 친구로 받아들였어요. 도서관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길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어의 높임말이 단순한 문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관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들이다 모시다. 이런 단어들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언어에 담는 방식이었습니다. 언어가 관계를 만들고 관계가 감정을 만들고 있었어요. 하숙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의 발견 고마워요라는 말에는 마법이 있다. 말하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진다. 이것이 감사함일까? 또한 높임말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관계를 담는 그릇이다. 영어의 thank you와 한국어의 감사합니다는 같은 뜻이지만 느낌이 다르다. 왜일까? 다음 날 한국어 학원에서 새로운 주제를 배웠습니다. 감정 표현 어휘였어요. 기쁘다, 슬프다, 화나다 같은 기본적인 감정부터 설렘, 그리움, 아련함, 애틋함 같은 복잡한 감정까지 영어로는 한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한국어에는 풍부했습니다.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루카스 씨, 가장 마음에 드는 한국어 감정 표현은 무엇인가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움이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 단어가 주는 느낌이 좋아요. 선생님은 미소 지으셨어요. 그리움은 아주 한국적인 감정이에요.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사람을 생각할 때 느끼는 감정이죠. 루카스 씨도 곧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날 저녁 지후와 친구들이 하숙집으로 놀러 왔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간식을 준비해 주셨고 우리는 함께 게임을 했어요.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도 소리내어 웃고 있었어요. 제가 웃는 소리를 처음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 친구들이 돌아간 후 이 아주머니가 물으셨어요. 루카스, 재미있었니? 네, 정말 즐거웠어요. 친구들이랑 있으니 행복해요. 제 대답에 아주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내가 웃는 모습이 참 예쁘구나. 처음 왔을 때는 표정이 없었는데 이젠 많이 밝아졌어. 저도 느끼고 있었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수치로만 존재하던 제가 감정을 가진 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어와 한국 사람들이 있었어요. 밤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MIT로 돌아가면 어떨까요? 다시 예전의 제가 될까요? 아니면 이 변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걱정되었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 한국어, 지후, 이 아주머니. 이 모든 것들이 제게 소중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3달이 지났습니다. 한국어 실력은 빠르게 늘었어요. 이제는 간단한 소설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것은 시를 읽는 것이었어요. 특히 윤동주의 시를 좋아했죠. 그의 시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거든요. 숙제로 그리움이라는 단어에 대한 에세이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 보고 싶은 마음, 그립다라고 설명되어 있었어요. 영어로는 미싱 서머니라고 번역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그리움에는 더 깊은 감정, 더 아련한 그 무엇이 있었어요. 펜을 들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움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때 창밖으로 내리는 비가 보였어요. 문득 보스턴에 있는 부모님이 생각났습니다. 따뜻한 아빠의 미소, 엄마의 포근한 목소리, 가슴이 아련해졌어요. 이게 그리움인가요? 에세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움은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 멀리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아프지만 달콤한, 슬프지만 따뜻한 감정입니다. 영어로는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오직 한국어로만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에세이를 쓰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리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부모님과 떨어져 있어도 그저 논리적인 사실로만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감정이 생겼어요. 다음 날 한국어 학원에서 윤동주의 서시를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한 구절을 읽어주셨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이 시를 듣는 순간 깊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단순한 단어들이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깊이가 놀라웠어요.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루카스 씨, 이 시를 읽고 어떤 느낌이 드나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동시에 아름다워요. 이런 감정을 영어로는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창입니다. 한국어는 특히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언어죠. 그날 이후 저는 언어와 감정의 관계에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MIT에서 배운 뇌과학 지식을 활용해 연구를 시작했어요. 언어가 뇌를 훈련시키고 감정을 형성한다는 가설을 세웠죠. 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할 때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감정 표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짧은 논문을 작성했어요. 제목은 한글 감정을 만드는 언어였습니다. 논문에서 제가 한국어를 배우며 겪은 감정적 변화와 뇌과학적 가설을 함께 담았어요. 용기를 내어 MIT 교수님께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놀라운 답장이 왔어요. 교수님은 제 연구에 큰 관심을 보이셨고 더 발전시켜 공식 학술지에 투고해보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또한 스탠포드 언어학과 교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분도 비슷한 연구를 하고 계셨답니다. 아직 14살 학생의 연구가 학계에서 관심을 받는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연구가 단순한 지적 호기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 경험과 감정에서 비롯됐다는 점이었어요. 예전에 저라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스탠포드 교수님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교수님은 제 연구에 감탄하셨어요. 루카스, 당신의 연구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특히 한국어의 정서적 어휘가 실제 감정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이 인상적이네요. 감사합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제 경험이기도 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제 감정이 실제로 발달하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눈을 빛내셨습니다. 그렇군요. 그것이 바로 이 연구의 가치죠. 객관적 데이터와 주관적 경험이 만나는 지점. 계속 연구를 진행해 보세요. 우리가 지원하겠습니다. 그날 밤 이 아주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우리 루카스 대단하구나. 한국어로 이런 성과를 이루다니. 우리 루카스. 이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소속감, 애정, 자긍심. 이 모든 감정이 담긴 말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정이라는 단어가 궁금해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움, 설렘, 애틋함 등 수많은 감정 단어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단어들이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실제로 제 안에서 살아 숨쉬는 감정이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지후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후야, 나 좋은 소식이 있어. 내 논문이 MIT랑 스탠포드 교수님들에게 인정받았어. 와, 정말? 축하해. 대단하다. 지후의 진심 어린 축하가 기뻤습니다. 하지만 더 기쁜 것은 이 감정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성취감만 느꼈겠지만 지금의 저는 그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 즉 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국어로 거의 불편함 없이 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MIT에서 복귀 제안이 왔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 남은 학기를 마치라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거든요. 부모님과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한국에 더 있고 싶어요. 여기서 서울국제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어요. 부모님은 놀라셨지만 곧 이해해 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화상 통화만으로도 느끼셨나 봅니다.
루카스,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해. MIT는 언제든 갈 수 있어. 정말요?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이지. 우리도 곧 한국에 방문할게.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직접 보고 싶구나. 이제 이곳은 제 두 번째 고향 같았습니다. 지후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지후야, 나 서울국제고 진학하기로 했어. 지후는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정말? 대박. 너 완전 한국인 다 됐네. 아직 멀었지. 하지만 열심히 노력할 거야. 지우는 잠시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루카스, 한국에 온 첫날 너를 봤을 때 솔직히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처음엔 로봇 같았거든. 난 그때 정말 로봇 같았어. 감정이 없었으니까. 지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 다르잖아.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완전 사람이 됐어. 사람이 됐다.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저는 수치와 데이터로만 존재하던 존재에서 감정과 관계를 가진 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 아주머니 생신이었어요. 저는 한국어로 직접 편지를 썼습니다. 제 마음을 담아 정성껏 썼어요. 이 아주머니께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집이라는 느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맛있는 음식, 그리고 항상 우리 루카스라고 불러주시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저를 처음으로 사람이 되게 해준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루카스 올림. 아주머니는 말없이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 포옹 속에서 저는 정의 진정한 의미를 느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오직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는 그 따뜻함이었어요. 서울국제고 입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육 시스템은 미국과 달라서 적응해야 할 부분이 많았지만 지후와 이 아주머니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부모님도 한국을 방문하셨고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고 놀라셨습니다. 루카스, 너 정말 달라졌구나. 눈빛이 완전히 다르네. 엄마의 말씀에 웃음이 났습니다. 저도 느껴요. 이제 느낌이 뭔지 알게 됐거든요. 부모님은 이 아주머니께 깊이 감사하셨어요. 부모님도 제가 감정적으로 발달하기를 오랫동안 바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에서 한글을 통해서요. 저는 부모님께 서울 곳곳을 안내했습니다. 이제는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제법 알게 됐거든요. 한글에 대해 설명하면서 특히 자랑스러웠습니다. 한글은 정말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문자예요. 하지만 동시에 정서를 담아내는 아름다운 문자이기도 해요. 부모님이 떠나시기 전 엄마가 물으셨어요. 루카스, 정말 여기서 행복하니? 네, 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요. 여기서 저는 천재가 아니라 그냥 루카스예요. 사람으로서의 루카스.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저도 그 감정을 알아볼 수 있게 됐으니까요.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16살이 됐고 서울국제고등학교 2학년생이에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고 나눌 수 있게 됐어요. MIT의 천재 소녀는 한국에서 평범한 학생이 되었지만 오히려 더 행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서울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게 됐거든요. 주제는 언어와 감정의 상관관계 한글이 나를 바꾼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연구해온 내용과 개인적 경험을 함께 나누는 강연이에요. 강단에 올라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200명 정도의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앉아 계셨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무 감정 없이 발표했겠지만 지금은 긴장되고 설렜습니다. 첫 문장을 한국어로 시작했어요. 헐로 감사합니다. 청중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이 간단한 두 단어가 제 이야기의 모든 것을 담고 있었거든요. 영어와 한국어 그리고 그 사이에서 변화한 저 자신. 강연을 이어갔습니다. 2년 전 저는 감정이 없는 천재 소년이었습니다. IQ는 210이었지만 EQ는 거의 0에 가까웠어요. 숫자는 읽을 수 있었지만 사람의 마음은 읽을 수 없었죠.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정, 그리움, 설렘. 이런 단어들은 단순한 어휘가 아니라 제 안에 잠자고 있던 감정을 깨워준 열쇠였어요. 언어가 어떻게 뇌의 정서 영역을 활성화시키는지, 그리고 한국어의 정서적 어휘가 어떻게 실제 감정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됐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루카스 씨는 미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있나요? 언젠가는 돌아가겠지만 한국은 이제 제 두 번째 고향이에요. 영원히 제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다른 학생이 질문했어요. 한국어로 표현하기 가장 어려운 감정은 무엇인가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이요. 이 감정은 어떤 언어로도 완벽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어의 사랑합니다는 영어의 I love you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약속과 헌신의 뉘앙스가 더 강하게 느껴져요. 마지막 질문은 한 교수님이 하셨습니다. 루카스 군, 지금의 자신과 한국에 오기 전의 자신을 비교한다면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달라졌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쉬웠어요. 감정을 모른 채 똑똑했던 제가 한국에서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저는 웃고 울고 사랑하고 그리워할 수 있어요. 수학 문제는 조금 더 천천히 풀게 됐지만 사람의 마음은 더 빨리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가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루카스,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좋은 방향으로 변한 거겠지? 물론이지. 이제 내 눈에 감정이 담겨 있어. 처음 만났을 때는 텅 비어 있었는데 걸으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한국의 하늘이 유독 아름다워 보였어요. 이 순간 저는 완전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감정이 없던 천재 소녀는 사라졌고 이제 그 자리에는 감정이 풍부한 한 청년이 서 있었어요. 지후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지후야. 내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거야. 지후는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별거 아니야. 넌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그걸 찾아낸 것뿐이야. 캠퍼스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평범한 학교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제 인생의 변화를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지후야, 정이 뭐라고 생각해? 지후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야. 하지만 지금 우리 사이에 있는 것이 정이라고 생각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정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무엇.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단어이자 제 인생을 바꾼 감정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헐로와 함께 감사합니다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두 세계를 모두 이해하고 두 언어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것은 IQ 210보다 더 특별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천재 소년이 감정을 찾아 떠난 여정, 그건 단순한 성장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그는 한글을 만났고 그 문자는 그에게 처음으로 마음을 열게 해주었습니다. 세종대왕님께서 만든 이 글자는 단순히 소리를 적는 도구가 아니라 감정을 담고 마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언어였던 거죠. 루카스가 말했듯 한글 속에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500년 전 누구나 쉽게 읽고 쓰게 하려 하셨던 그 뜻이 지금 한 외국 소녀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한글이 가진 힘,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가진 따뜻함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